네, 북한이 기습적으로 쏘아 올린 발사체, 현재 조사 중인데요.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 북한이 발사한 배경, 또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단거리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했다. 그리고 동해상으로 보면은 어떤 거는 70, 어떤 거는 200km까지 좀 날아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홍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이라 그러면 미사일이 두 종류인데 순항 미사일과 탄도탄 미사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순항 미사일은 막 1,500km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탄도탄 미사일을 한미 간의 약소가에 상당히 제한해 놓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북한은 미국까지 날아가는 탄도탄 미사일을 만드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탄도탄 미사일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예, 일단 탄도미사일 종류는 아니다 이렇게 합참에서 탄도 미사일이 밝혔습니다. 아니라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거나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북미 간에 이게 저강도 도발이라 그러죠. 미국한테 이렇게 자꾸 하면 나중에는 그 안보리 결의안을 넘어서는 것까지 도발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준비 단계에 있으니까 차후에는 어떨지 모른다. 그런 경고를 하면서 그러나 말로는 계속 연말까지는 도발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하기엔 이건 도발이 아닌 거죠. 도발이 아닌 수준으로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도발했다라고 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거나 반응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탄도탄 미사일이어야 비로소 이제 안보리 소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불만을 지금까지 말로 했는데 이제 행동으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북한이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이유인데 그럼 지금 어느 파악된 바로는 로켓포인 건가요? 네, 우리는 이제 다연장 로켓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방사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해서 평택 같은 데서 F-15 전투기에서 쏘면 평양의 인민무력부장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그 정도로 정확해요. 그런데 이런 방사포 이런 거는 정확하지가 않죠. 일단 발사되고 나면 조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는 거에 그 운에 맡기는 그런 그냥 어딘가로 쏘는 거군요. 그러니까 방사포는 그 대신에 12발까지 쏠 수 있어요. 300mm 방사포는. 그러니까 여러 발이 날아가니까 상당 부분의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이 되는데 이전에 북한의 방사포는 지역으로 치면 성남, 군포, 안양 요 정도의 입구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300mm 방사포 이걸 개발한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의 3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 공주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사거리가 200km 정도.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굳이 이렇게 200km까지 날아가는 걸 발사하는 건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방어가 안 돼요. 요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낮게 날라와서. 사드 우리가 상당히 뭐 좋은 무기라고 하신 분들 계시지만 50km에서 150km밖에 못 맞춥니다. 50km 낮으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 안 하는 이유도 수도권에 사드 갖다 놔봐야 북한이 낮게 쏘면 사드는 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수도권에 배치 안 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평택에서 미군 기지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이동해서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딱 보고 그거 갖다 놓으면 이걸로 삽시간에 그 무력화시킨다. 요거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미군은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한테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는 뭐 어차피 뭘로 쏘든 서울은 완전히 사정권 하에 있기 때문에 방사포 같은 게 쏘면요 전쟁이 만약 발생하면 1시간에 거의 10,000발이 날라옵니다. 어차피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사드나 요격 미사일로 패트리어트 같은 걸로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야포는 그것이 이제 위험한 거죠. 지금 재래식 발사체를 선택한 거 그리고 방향도 이제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 이렇게 선택한 부분을 봤을 때 아까는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기보다는 약간 경고성 메시지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한에도 어떤 압박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남한에는 정말 어떤 훈련이라도 우리한테는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수도 서울이 불과 뭐 40-50km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뭘 훈련해도 우리한테는 다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이게 국제적인 메시지로 본다면 일단은
그 미국 쪽이지만 일본 쪽이죠. 네. 지금 아베 총리가 며칠 전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도 치고 그렇게 친목을 도모했지만 거기서 하나 얻어낸 게 언제라도 북일 정상회담을 해도 좋다는 얘기를 트럼프한테 받아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일본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통상 여기서 신형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고 그리고 원산이란 곳은 김정은의 고향, 자기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은 거기에다 관광지대를 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기 여름에 별장에 가서 쉬고 있을 때도 많은데 예. 만약 미군이 상륙작전이라도 한다면 거기 오는 배들은 다 격추시키겠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원산에서 훈련을 한 게 아닌가. 예. 방향도 마찬가지일까요? 방향도 이를테면 우리가 쌍용 훈련이라 그래서 예. 포항 근처에서 상륙작전 훈련하잖아요. 그게 대체로 이제 원산이나 남포, 이제 원산 주로 원산을 이렇게 겨냥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항상 이 지대함 미사일 이런 예. 거 많이 훈련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거기서 또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청와대의 입장에 속보로 한 가지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국가안보실 내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발사체의 정확한 제호와 성격 파악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이제 분석하고 있다. 자, 그렇지만 아직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위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까 홍현익 박사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수위 조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아니라 이제 발사체를 쏜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는 안 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를 위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북한은 지금 이를테면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제시했지만 본격적으로 그 길을 가는 건 내년 1월 1일 이후다. 연말까지는 기다리겠다. 연말까지는 큰 예. 도발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제재 효과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도 그 협상력 강화 수준에서라도 우리가 다른 길이 있다는 거를 암시해서 보여주는 게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 만난 거고요. 예.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간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간다거나 그런 게 옵션으로 남아 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격적으로 트럼프의 그 사실상 승인을 받은 북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죠. 예. 아베는 언제라도 오라 그러면 갈 참이에요 예. 지금. 네. 그것도 우리가 길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베가 간다 그래서 우리한테 꼭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아베가 나름대로 트럼프한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북일 정상회담하면 조금의 대탕트 분위기가 생길 테고 그러면 아베가 미국한테도 이게 김정은 만나봤더니 이게 좀 비핵화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예, 이러면 예.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어떻게든 이 경색된 북미 관계의 경색 국면을 풀고 다시 북미를 테이블에 이제 앉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고도화된 트럼프를 압박하면서도 트럼프를 도와주는 것이다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압박하면서도 도와주는 예. 것이다. 미국의 국내 사정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여론을 예. 위해서. 미국 예. 국내 여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예. 하노이에서 자기가 좀 본래 약속했던 그런 서명을 하면 얼마인지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빅딜하자 그래가지고서는 김정은이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놀래킨 거 그리고 트럼프 자신은 미국에 돌아가서 굉장히 그 열화 같은 지지를 받았잖아요. 예.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가 이게 3일이나 기차를 타고 또 올 때도 또 3일 타고 왔는데 이거 뭐 아무 성과가 없었잖아요. 예. 네. 이게 그 지도력의 누수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김정은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고위층 그 지도자들 이 사람들 예. 다 공화당 아닙니까? 네. 공화당은 원래 대북 강경이에요. 그런데 믿질 않죠, 이제 잘.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잘 됐다. 예. 북미 간의 협상이 안 되더라도 그냥 계속 모든 욕을 다 내놓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협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동력이 필요하고. 이거 가만히 예. 놔두면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하고 진짜로 핵무력 강화해서 IS나 알카에다까지 전파하면 어떡하냐? 예. 내가 나서서 회담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더 명분을 협상을 해야 한다. 예. 명분을 제공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측의 반응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의 반거리 발사체 쏜 것에 대해서 배경을 분석하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부터 전면적인 브리핑을 받았다는 것을 대변인의 명의 성명을 통해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보고 있다, 이렇게 김정은은 볼수 성공한 있겠군요. 거죠. 자기는 미국한테 불만이 있다는 걸 표현하고 그동안 한동안 못했던 그 미사일에 준하는 예. 단거리 발사체 훈련도 하고 예. 그러면서도 트럼프에게 보고 안 하고 아예 무시해버리면 별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네. 보고까지 했으니까 자기 불만은 분명히 표시됐고 그러나 판을 깨지는 않는 예. 그 정도를 지금 김정은이 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저렇게 북한이 저러는데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를 소집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협상의 문은 열어놓되 아직은 뭐 빅딜이 우리의 대안이다. 뭐 이 정도로 나오겠지만 네, 네. 속으로는 검토를 할 거란 말이죠. 과연 이렇게 계속 놔두면 다음에는 정말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트럼프한테도 손해잖아요. 그렇다면 야 실무회담이라도 해라. 예. 이런 식의 그 분위기 전환이 조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단계적 협상을 원했고 네. 미국은 일괄 타결을 원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북한을 믿지 못해서 이런 강경파 목소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발사체지만 쏘긴 쐈단 말이죠. 이러면 강경파 목소리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께서도 한 두 차례 정도 예. 얘기를 하신 바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전략은 거의 유사하다. 물론 서로 간에 약간의 그 방식을 놓고 약간의 이 줄다리기는 하고 있다. 네. 그러나 큰 목표가 같고 예. 그리고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자. 이거는 같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지금 김정은은 그걸 가지고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문 대통령을 지금 안 만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길이 없으면 만나러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빅딜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빅딜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미국의 입장이지만 속내는 야 빅딜 가지고는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이거 네. 좀 문 대통령이 얘기하신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초강대국으로서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북한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도 지금 아무런 입장이 변화가 없는데 미국 먼저 변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대신에 볼튼이나 폼페이오를 통해서 아직은 빅딜이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예. 조만간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해서 다시 3차 정상회담이 되길 바란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 진짜로 지금 미국의 입장이 정확히 어디냐 하는 거는 겉으로는 빅딜이지만 예. 실제로는 조금 중간적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북한도 나름의 푸틴을 만나고 지금 나름의 계산을 하면서 야 이게 정말 그 스몰 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뻔하니까 그러면 중간 딜 정도로 가야 되겠는데 명분이 뭘까? 이러면서 이제 지금 푸틴과 트럼프도 통화를 했잖아요. 예. 거기서도 아마 김정은의 속내가 전해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은 북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발사체 발사한 것이 사실 어떻게 거꾸로 해석하면 좀 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만날 이런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그길로 말씀이시군요. 가는 과정이라고 좀 봅니다. 과정이다. 예. 이거보다 좀 더 좀 더 높은 강도의 도발은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예. 이런 거 정도도 없이 다시 북미 간의 이 세계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런 정상회담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예. 서로 간에 체면을 살리고 명분이 필요한데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을 주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런 요소가 상당히 깔려 있다는 거죠. 예. 예. 사실 이 저강도 도발이라고 하지만 이런 도발도 없을 것으로 사실 많은 예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더 강력한 도발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강력하게는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 자기가 공개적으로 최고인민회에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연말까지 기회를 준다 그러고 뭐 장거리 미사일 쏜다거나 핵실험한다 그러는 건 자기 스스로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진핑 만나는 것도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아베 만나는 것도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보도 보면은 뭐 이란의 외무장관이 가고 그 자기들 공산권 내부에서 이 그 소위 미국의 불량 국가들끼리의 외교적인 단합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름의 자력 경쟁해서 그 먹고 살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비관론이 커질 이유는 전혀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국가안보실장, 정경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용은 안보실 1차장 지금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차 남북 정상회담이 뭐 올해 뭐 3월에 열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주춤했는데 이렇게 되면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뭐 조금 더 우리의 중재자 역할이 커진 건지 지금 홍현익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면은 이게 더 커진 건지 작아진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궁금해지거든요. 아직은 그 트럼프 예.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준 메시지는 아직은 효력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효력은 너무 시간이 있는데, 지나면 예. 다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낡은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월 중순까지는 판문점에서 아주 원포인트로 작년에도 5월 달에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런 보도 없이 만나시고 나서 만나고 왔다 사실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런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변수들은 뭐냐면 아베랑 북일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5월 초에 평양을 간다든지 아.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언론에 통해서 나온 얘기 보면은 6월 말에 G20 정상회담 있잖아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가니까 그때 가기 전에 한국을 거쳐서 일본을 간다. 근데 이제 한중 관계는 약간의 사드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예. 요번에 시 주석이 오면 시진핑 주석은 그야말로 사드 문제를 싹 씻어버리고 한중 간에 전격적으로 전세기 날리고 관광 전격적으로 막 재개되고 이런 거를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요게 아직은 사드 때문에 그게 말끔히 정리가 안 됐다 그러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상회담 건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김정은으로서 아직 그 제일 여유가 있으니까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체면을 세우고 트럼프를 만나려면 미국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정부를 만나서 징검다리로 짚고 미국을 만나는 게 좋다. 예.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예. 우리 정부도 지금 또 하나의 사정은 북한의 그 대남 관련 부서들이 네. 통전부가 전부 인사이동이요 굉장히 일어났잖아요. 예. 통전부장 자체가 갈렸잖아요. 김영철이. 예. 예. 그러니까 거기 나름대로도 준비가 필요하니까 조금 기다렸을 수도 있다. 북러 정상회담을 하겠는 것도 빨리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예. 지금은 아마 남북 간의 물밑에서라도 빨리 움직여서 가능하다면 5월 중순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하면 좋겠다. 대화 채널이 열려 있나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 국가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모종의 접촉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한미 간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만나서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하고 쌀 지원 문제를 지금 협의하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 북한이 지금 식량난 대단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량을 좀 주고 그러면은 그걸 계기로 모종의 이제 접촉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회담에 응할 수도 있다. 예, 이 상황에서 사실 북한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접촉을 좀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대화 구조를 좀 바꾸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같은 접경국이니까 모종의 밀무역이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든 푸틴 대통령을 만나든 이 두 지도자의 공통된 특징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바라고 미국이 너무 독주하는 거를 단지 좀 꺼려하는 거죠. 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북미 대화를 바라지 않는 게 아니라 이번에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재개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예. 네. 남북 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는 과에서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북한이 핵을 포기할 텐데 따라서 체제 안전 보장 방법으로 한국과 미국이 못 해준다면 못 해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자가 보장해주면 핵을 포기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북러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한다고 해도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는 거 이게 비핵화가 첫 단추잖아요. 네. 비핵화하는데 제가 볼 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아주 보수적인 진영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김정은하고 저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이거 배짱 부리고 김정은이 안 나오지 않겠냐.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효과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오히려 시진핑을 만나도 야 북미 정상회담 해 내가 지원해 줄게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 풀리면 적극 지원해 줄게 예.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북중 북러 정상회담 하는 게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어쨌든 북한은 연말까지는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일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공조 굉장히 중요할 텐데 비건 대표가 이제 9일, 10일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이때 어떤 얘기가 또 이루어질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